제가 몸담은 직장은 어느 재벌가입니다.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모님 곁에서 때로는 비서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산 지도 벌써 10년이지요. 사모님을 모신 지도 벌써 10년이지만 저는 사모님처럼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젊어서 모진 사람들을 만나 갖은 고생을 한 저를 하늘이 불쌍히 여겨 제게도 천사 같은 분과 연을 만들어주신 거로 생각해요. 천안댁, 이거 좀 입어볼래? 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별로야. 아휴, 저는 괜찮아요. 입어보래도. 아니면 이건 어때? 천안댁이 호리호리하고 얄쌍한 체형이라 이렇게 하늘하늘 떨어지는 스커트도 참 괜찮은데. 지금까지 사모님께서 챙겨주신 옷만 해도 이미 옷장에 한가득한데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평생 쇼핑 한 번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왜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그래요? 봄이 오면 입고 또 가을이 오면 입으면 되지요. 나야말로 이제 이런 옷 필요 없을 텐데 뭐. 좋은 옷 입고 나들이 가서 기분 전환하는 거야. 이제 딴 사람 이야기지.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거란 박 선생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아직 진행 중일 뿐이라고 하셨고 치료를 통해 충분히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이 들어 사람이 인정할 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 나이도 들고 병도 들었으면 내 몸이 어떤 상황인지 받아들여야 남은 삶이 덜 버겁지. 난 곧 눈이 멀 거야. 그건 시간 문제고. 그러니 이 좋은 옷들은 다 천안댁 줄게. 나보다 남은 삶이 더 많은 천안댁이 대신 입어줘.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서운해요. 설사 사모님이 안 보여도 전 이 옷을 입은 사모님이 보이잖아요. 제가 사모님 다 입혀드리고 어떤 옷인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이 옷 입었던 그 행복한 기억 떠올리며 그렇게 살아요. 천안댁은 왜 그렇게 사람이 그래? 눈 딱 감고 그냥 자기 거 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없어? 제가 욕심이 없긴 왜 없어요. 사모님 곁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알콩달콩하는 게 제 욕심인데. 뭐? 알콩달콩? 내가 다 늙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네. 내가 천안댁 덕에 웃지. 내가 호재 아빠한테 말했으면 아마 자선 바자회나 열어 좋은 일 하라고 했을 텐데 말이야. 좋은 일은 이미 충분히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모님을 위한 것도 남겨두셔야죠. 제가 다 정리할게요. 앉아서 좀 쉬세요. 지난번에 김 회장님 댁에서 보낸 차 좀 드릴까요? 향이 좋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박 선생님 만나시고 바로 옷장 정리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딱 보면 알죠. 아마 사모님 아시는 분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몰라. 평생을 부부로 산 그 양반도 그렇고 배 아파 낳은 호재랑 다현이도 모를 거야. 내 마음은 우리 천안댁에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천안댁이 참 좋아. 마음이 편하고.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사모님한테 여전히 쓸모가 있어서. 기다리세요. 차부터 가져올게요. 사모님과 저는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사모님 천안댁, 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서로에게 그보다 더 애정이 담긴 호칭은 없을 거예요. 사모님은 마음에 추운 겨울밤의 한기가 돌 때마다 다가와 제 손을 다정히 잡아주셨고 그럴 때면 전 금방 제 마음에 봄이 온 듯 녹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의 병세가 나빠지는 것이 누구보다 두려운 사람이 저였어요. 사모님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않지만 사모님한테 증상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데에는 제가 아주 고수가 다 됐어요. 집안 내력에 당뇨가 있어 젊어서부터 식단 관리부터 체력 관리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제 아무리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이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체중도 몰라보게 빠졌고 밤낮으로 손발을 주무르지 않으면 괴로워하세요. 심한 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휠체어 생활을 하신 지도 벌써 3개월이 됐지요. 그도 모자라 이제 눈이 침침해져 찾아간 병원에선 곧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으니 사모님도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사모님, 여기 있어요. 마시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통화하고 계셨어요? 송 실장이야. 내가 따로 시킨 일이 있거든. 천안댁 혹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뭔데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이 두 눈이 멀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아유, 또 그 소리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안 들어줄 거예요. 알았어.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뭔데요? 여기 좀 가줬으면 싶은데. 천안댁이랑 둘이서만. 박 기사님 없이 둘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뭐. 안 괜찮을 게 있나. 우리 둘이 오붓하게 여행 갔다 오자 이거지. 저야 괜찮지만요. 저는 사모님이 건네주신 종이를 받았어요. 사모님의 정갈한 글씨로 적힌 주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주소를 보고 다소 놀랐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제 고향인 천안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벌써 고향을 찾지 않은 지도 수십 년이었지요. 여기 뭐가 있길래... 제 고향이잖아요. 저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알지? 천안댁 고향, 천안. 거기 내가 소중한 버색에 줄 아주 소중한 선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좀 다녀오고 싶어. 알겠어요. 천안이면 멀지도 않고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함께 천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당일로 다녀오는 일정에 여행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은 건 한 번도 기사님 없이 둘이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천안으로 향하게 됐지요. 사람 기억이란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고향으로 향한다고 하니 기억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태어난 동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 흔적도 없지만 부모님이나 전 남편과 함께 다녔던 거리 곳곳이 옛 흔적을 간직한 채였지요. 그리운 건 아닌데 그게 벌써 수십 년이나 됐구나 싶어 참 묘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말한 주소로 도착한 저는 좀 당황했어요. 많이 변했지만 저는 그곳이 어딘지 단번에 알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려 사모님이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왜? 아는 곳이야? 저 여기서 산 적이 있어요. 시댁 피해 야반도주에서 처음 정착한 동네가 이 동네였거든요. 여기도 참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알아보니 다행이네. 저 사람도 알아보려나? 네? 저는 덩달아 사모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웬 청년이 서 있었어요. 거리에 덩그러니 서 있던 청년 역시 우리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글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잘 봐봐. 아마 알아볼 거야, 천안댁은. 참, 잘 컸네.
저는 사모님의 말에 불현듯 설마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모님은 제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이셨으니까요. 휠체어를 끌기 위해 잡은 손이 긴장감으로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을 그 짧은 찰나에 수십 번을 했어요. 설마요, 사모님. 잘 봐, 천안댁.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알아보겠지? 천안댁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지금도 밤마다 꿈에서도 찾는 그 사람. 천안댁 아들 말이야. 저는 오래전 아주 동네에서도 소문난 고약한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조선시대 양반 명문가였다는 자부심 하나뿐인 집안이라 저는 시집 오자마자 종손을 낳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지요. 첫째, 너는 이 집에 와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시할머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태정씨 내조 잘하는 거요? 그래, 이제 네 천정은 있고 시가 어른들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남편에겐 부덕을 갖춘 아내가 되는 것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예로부터 여자는 사덕을 갖추라고 했다. 아내로서의 덕을 지니고 아내로서 용모를 다정히 하고 또 아내로서 신중하고 점잖은 말씨를 써가며 아내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맏며느리 네가 해야 하는 일이지.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냐? 네?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하는 것이고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집안의 장손을 낳는 것이야. 태정이가 이 집안 5대 종손이다. 그 말은 이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그 일은 기필코 다 해냈다는 거야. 너도 우리 6대 종손을 머지않아 내 품에 안겨주겠다 믿겠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좀 덜 됩니다. 시집을 20대 초반에 갔으니 기껏 해봐야 30년 좀 넘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께서는 집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구한말까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집에서 거느리던 노비들도 고봉밥을 먹일 정도로 쌀이 넘쳐나는 집이었다는데 그 뒤로 집안 어른들이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다고 해요. 그것도 아버님이 늘 푸념처럼 하시던 말씀이니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집안에 재산이 없고 나라는 망했어도 그 양반 핏줄의 품위는 지켜야 한다며 한복을 고집하고 오래된 전통과 풍습에 집착이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종손이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야 할 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결혼에 반년이 넘도록 애가 들어갈 기미도 안 보이는 널 나는 사람 대접을 해주잖니. 나는 태정이 할머니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지. 근데 힘들어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이었는데 늦어졌으니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애 같아서 기다리셨겠냐. 그러니 너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 생각하며 더 노력해라. 어머님께서는 똑같은 고통과 고민을 해보셨으면서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은 아니셨어요. 말은 본인 젊었을 때에 비하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팔자를 놓게 시집살이 한다는데 저는 죽을 맛이었거든요. 새벽에 5시에 첫 식사를 하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늦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갖은 고된 집안일을 다 끝내면 11시쯤 되었지요. 종일 집안일에 시달려 들어 누우면 남편은 종손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며 치근덕거렸어요. 그러니 그 1년 사이에 살이 얼마나 쪽쪽 빠지던지 보는 마을 어르신들마다 혀를 차며 한 소리 했지요. 이 영감네 아주 며느리를 잡나 보네.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할맛이 젊어 자기 며느리도 쥐잡듯이 잡았는데 그 아들이라고 덜하겠어?
어쩌자고 그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주 그 집 고지식하기로는 조선 유생 뺨을 칠 거야.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고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니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주변에서 어떤 말로 다그치고 손가락질을 해도 시댁 어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딸리는데 날이 더워 어지럼증이 심했던 어느 날은 무릎을 꿇은 채 3시간 동안 설교를 듣다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애가 들어서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나는 시집와 아들 넷을 낳아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너는 아들은 고사하고 뭐가 생기지도 않아?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쉽지 않긴 뭐가 쉽지 않아.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나는 아들 넷을 연달아 낳았다. 아들 낳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어머니, 저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아랫목에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치 제가 쓰러진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방치한 것이었어요. 진짜 더위를 먹었으니 망정이지 몸에 문제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어쩌자고 그런 집에 시집와 이 고생을 하는지 서러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남들은 애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더니 왜 저는 애도 안 생기는지 임신에 좋다는 걸 다 먹었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겨우 첫 임신을 하게 된 것이 결혼한 지 1년 하고도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엔 감기에 걸려도 읍내 병원도 안 보내주던 시아버지께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오라고 시에 있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지요. 큰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왔더니 근사한 경양식집에서 밥도 사주셨지요. 많이 먹어라. 네가 먹는 게 곧 우리 손주가 먹는 것이니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먹고 싶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해라. 너는 이제 꼼짝없이 우리 장손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태어나는 땅이다 하고 땅을 어떻게 하면 영양가 풍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해. 사람 보고 사람이 아니라 태아를 위한 땅이라고 생각하라던 아버님의 말씀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시집와 처음으로 사람 대접, 며느리 대접 받는 것 같아서 좋기는 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사주시고 그때 첫 애를 가지고 나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귤을 손끝이 노래질 때까지 사다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올해는 작은 집 김장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거 알지? 그 집 식구들이 다 지어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있어서 우리가 고생 좀 해야겠다. 아, 네. 작은 어머님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암이라는데 다 그렇지. 아직 한창인 나이에 사람 일은 모른다. 에휴. 아무튼 올해는 500포기는 해야 할지 싶은데. 네? 500포기요? 누구 하는데요? 그래도 작은 집 애들 몇 명 오고 우리 집 애들도 좀 거들고 그래 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나 젊었을 때도 그 정도는 했다. 하지만 어머님, 그날 바빠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능할까요? 차라리 다른 날 나눠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래도 저 아이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래요. 아휴, 너 임신 유세 부리고 김장 쏙 빠질 생각이야?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태정이 생일이 언제냐? 딱 이맘때쯤 아니야? 나는 태정이 갖고도 막달에 김장 다 해치운 사람이다. 내가 해봐 아는데 무슨 임신 유세를 부리면서 지 혼자 편하려고? 어렵게 된 임신이기도 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라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님은 임신 유세라고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이를 좀 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집 식구들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총 출동하는 날인데 작은 어머니께서 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으셔서 김장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 집 김장까지 시댁에서 도맡아 하기로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많은 배추가 더 많아진 것이지요.
그 문제로 남편과 논의도 해봤어요. 지독한 시집살이에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 하시겠지만 남편도 지독한 효자라 절대 저를 위해 자기 부모님에게 맞서 싸워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너무하다 싶으면 서운한 소리도 해주고 하니 그래도 내 편이구나 하며 살았던 거예요. 태정씨, 나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날인데 자신이 없어. 엄마한테 말해서 적당히 하게끔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렇다고 할머니의 엄마까지 나서서 하는데 너가 빠질 순 없잖아. 빠지겠다는 건 아닌데 사람도 없는데 결국 무리하게 될까봐 그렇지. 걱정하지 마. 할머니도 엄마도 그 시절 사람들 애 갖고도 김장했다는 말 못 들었어? 할머니 엄마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공감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 대신 어머님께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말아라. 몸이 약해 좀 걱정스럽다 이야기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배추 500포기 앞에서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컨디션은 전날 배추를 썰고 절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들어가서 쉬면 안 될까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배도 살짝 아파서요. 아휴, 그럼 너 들어가면 이걸 다 누구 보고 하라고? 나보고 다 하라고? 아니요,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다시 할게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 한 김에 다 해버려야지. 뭘 쉬었다 하고 말고 하냐. 얼른 하고 쉬면 되지. 빨리 절여놔야 내일 사람들 와서 일을 거들 거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온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 많은 배추를 썰고 소금에 절이는 일은 오롯이 시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셔도 집안의 가장이 나서서 물 묻히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빠져 계셨고요. 한 사람씩 나눠 똑같이 한다고 해도 166포기 이상을 처리해야 했어요. 물론 마무리는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와서 거들어주긴 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배추 속에 붙들려 있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지요. 결국 밤새 자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남편도 좀 심하다 싶었는지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오늘은 더 힘들 건데 할 수 있겠어? 태정씨, 나 진짜 힘들어. 쉬고 싶은데 그냥 나 병원에 데려다주면 안 돼? 아, 할머니도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정 힘들면 그때 내가 얼른 업고 병원 갈게. 응? 아, 진짜 힘든데. 저는 결국 집안 어른들 눈치에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칫솔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속재료를 썰었지요. 작은 집에서 사람을 좀 보내주긴 했지만 그걸로도 턱이 없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과정에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겨우 당근 한 달 아이를 다 썰어내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작은 집 동서가 놀라 소리치는 거예요. 형님 괜찮아요? 피요. 어머 어떡해. 큰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하혈해요. 그제야 저는 붉게 물들어가는 바지가 눈에 들어왔고 놀랄 기력도 없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 내가 몇 번이나 당부했잖냐? 네 몸은 그저 우리 장손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다 하고 그렇게 잘 관리하라고 했거늘 어떻게 애 하나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를 못해?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애는 또 처음 본다. 누가 보면 우리 집 김장은 너 혼자 다 한 줄 알겠어. 내가 너 고생이나 시켰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겠다. 근데 남들 다 아는 수준으로 해놓고 유산을 해. 너는 죄인이다. 우리 집안에서 보자면 너는 죄인이야. 알긴 아는 거냐? 품고 있던 아이를 잃은 건 저인데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저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죄인이라며 돈 까먹지 말고 얼른 나와 집안일이나 거들라고 했고요. 그게 어찌나 서럽게 눈물이 나든지 어른들이 한바탕 모진 소리를 내뱉고 사라진 뒤
펑펑 울었지요. 아이를 잃은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제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족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병실 사람들 뿐이었지요.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해? 자기 딸이었어도 그랬을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시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이 집 사람들 너무 심하긴 하네. 나도 좀 모진 시집살이 해본 사람인데 유산한 며느리한테 우르르 찾아와서 저러진 않았어. 울지 말고 세댁, 아이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세댁 잘못 아니야. 아이가 더 건강히 찾아와 엄마 고생 안 시키려나 보다. 나중에 효자로 태어나겠어? 어른들의 구박도 구박이지만 저도 아이를 원했기에 그 일은 두고두고 제게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도 말도 못하게 컸고 남편에게도 미안했고요. 다행히 그나마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 그 한마디를 해줬는데 진짜 괜찮지 않아서 한 말이라도 좋았어요. 그까짓게 제가 그 집 며느리로 계속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됐던 거지요. 그 뒤로 아이를 2번 더 가졌었는데 전부 초기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어르신들의 구박은 더 심해졌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증손주 안겨드리지 못한 것으로 대단한 불효를 저질렀다며 한동안은 보이는 곳에서 밥도 못 먹게 했지요. 여보, 밥은 먹었어? 생각 없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니 아버지 모두 손주 하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 초조해져서 그런 거니까. 게다가 할머니께서 증손주 보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 여보. 근데 여보, 나는 지금 내 심정을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아이 가져보지 못한 당신이나 아버님은 물론이고 아이 가져 낳아본 어머님도 내 심정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품었던 아이를 셋이나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이 사람 얼마나 지치고 죄책감 가지게 하는지. 당신 탓하지 마. 아이야 또 가지면, 그렇다 또 잃으면? 임신해놓고 또 유산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임신했다고 하면 기쁘기보다 이젠 무섭다고. 어차피 곧 떠나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해. 그날 남편 품에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그 전보다 더 자주 제 편에 서주었어요. 유산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저를 이른 새벽에 깨우지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난 거야? 시어미가 친히 행차해서 달기라도 대주랴. 어머니, 이 사람 몸이 안 좋잖아요. 오늘은 좀 봐주세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아랫도리 기능에 하자가 있으면 알아서 남은 기능에 몰두해서 어른들 일 거들 생각 안 하고 아주 임신도 유세, 유산도 유세, 지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유, 됐다 됐어. 나도 그 꼴 보기 싫으니 알아서 하라 그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몸을 일으키려는데 남편이 모른 체하고 자라며 좀 더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도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너는 참 좋겠다. 서방이 지 엄마한테 맞서서 네 편 되어주니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같아. 우쭐 하시겠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엔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누가 뭐랬니? 좋겠다. 부럽다 한 거 아니야. 서방 잘 만나 호강한다고. 애도 못 갖는 지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으유. 이래서 집안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여우 같은 것 때문에 우리 태정이만 등신이 됐어.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결혼한 동서들이 줄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둘째 동서는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거든요. 둘째 동서는 단번에 시댁 어른들의 인정과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렇게 인성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 저에게 그것을 과시하며 잘난 체 하곤 했어요. 형님, 그렇게 몸이 약해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이 많으신데 두 분 생각해서라도 몸 관리 좀 하세요.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건 아니잖아. 내가 유산되고 싶어 유산했어? 어머, 저는 형님이 건강을 더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세요? 왜 그러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형님 생각해 한 말인데 형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쟤는 신경 쓰지 마라. 맏며느리라고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할 말은 많은가 보다.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넌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너가 둘째보다 잘한 게 대체 뭐가 있냐? 대체 뭘 잘해 너는 그렇게 뻔뻔하느냔 말이야? 그렇게 동서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맏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며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음식 수발이나 드는 식모 취급을 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동서들 쉬어야 한다며 그 어린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고 애까지 보라고 했어요. 아들을 안고 있어야 아들 기운이 몸에 담기는 거다. 애들 실동한 훈정이 미라 좀 봐라.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까 저보고 깨볶아두라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 깨도 볶고 애들도 보고 그러면 되지 않냐? 아 왜 그렇게 너는 말이 많니? 그렇게 아니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냐? 젊은 게 머리 좀 팽팽 돌려봐 좀. 어머니, 어떻게 애 둘을 보면서 불 앞에서 깨를 볶아요. 그러다 애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고요. 그러니까 안 다치게 잘 보면 되잖니?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지요. 그나마 동서와 서방님들이 가끔 찾아오는 날이면 괜찮았는데 명절이라도 되면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한 번은 설이라 둘째 동서 아들을 등에 업고 전을 붙이고 있는데 동서는 한 번을 안 거들어주고 어머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흉내나 내고 있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거들던지 아니면 나물이라도 좀 다듬어. 지금 일 산더미처럼 쌓인 거 안 보여? 형님, 저는 제 할 일 다 했는데요. 뭐? 할 일을 다 했다니. 이렇게 일이 많은데 무슨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아들 낳은 거요. 저 형님도 못한 거 한 거잖아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왜 부엌에서 큰 소리야? 어머님, 저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형님이요. 제가 어머님께 사랑받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자꾸 저한테 어머님한테 들러붙어 있지 말라고. 사랑받을만 하니까 사랑을 받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애가 그걸 왜 논한다니? 그러니까요. 저 너무 속상해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제 말하는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니. 아, 그래도 형님이신데 제가 형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요. 무시할 말 하니까 하는 거지. 맏며느리 역할은 못하면서 형님 소리는 듣고 싶나 보구나. 너는 이리 와서 과일이나 깎아서 네 시아버지랑 태명이 있는 방에 갖다 줘. 네, 죄송해요 형님. 아 맞다, 형님 30분 뒤에 우리 훈정이 분유 좀 챙겨 먹여주세요. 밥 대라. 둘째를 비롯해 셋째, 넷째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근히 어머님 눈치 살피며 그런 식으로 저를 골려먹고 일을 빠지곤 했어요. 가뜩이나 세 번째 유산 후 몸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제 생각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명절 당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석화를 까고 떡국 끓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다 말고 나와서 잠에서 깬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형님, 저 어제 아버님이랑 너무 마셨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우리 훈정이 좀 봐줘요. 뭐? 동서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훈정이 동서 애기야. 그러면 자기 애 정도는 자기가 보는 게 맞지 않아? 형님, 훈정이가 어떻게 저만의 아이예요. 형님이 아들을 못 낳으면 꼼짝없이 이 집 장손 노릇 우리 아들이 해야 하는 건데 그럼 형님도 큰어머니로서 육아에 제대로 동참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으면 어머님께 가서 여쭤볼게요. 동서! 부탁해요. 저 어제 너무 마셔서 속이 그렇게 부엌에다 자기 아들 눕혀놓고 나가버렸지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사이 저는 부엌에 시조카와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식구들 깨기 전에 떡국 한 솥은 끓여야 하니 시간도 없었고 결국 애를 업고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담음새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계란 흰자, 노른자 다 따로 깨서 계란 지단도 만들었고요. 명절 전부터 소뼈 사다가 여러 날 고아놓은 사골 육수에 전날 삶아놓은 양지 찢어 넣고 식구들이 많다 보니 그 양도 어마어마해서
아침부터 혼이 다 빠지더라고요.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일수록 초조해지고요. 다 끓었니? 네 시아버지 떡국 찾으시는데. 네, 어머니, 한 소끔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김가루 어디...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전조도 없이 저는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렸는데 눈을 떴을 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후였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조카가 깔려 다치게 됐고 시어머니가 찬물 바가지를 가져와 제 얼굴에 끼얹어 난리가 났거든요. 어쩌면 좋아, 우리 운정이. 형님 미쳤어요? 그러다 우리 운정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봐. 동서는 동서대로 악다구니를 쓰며 난리인데 저는 좀처럼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멍한 것이 마치 반쯤 잠을 자는 것처럼 몽롱했어요. 그때 지난밤 근처 친구 집에서 밤새워 놀다 잠든 남편이 그제야 들어와 그 사태를 본 것이지요. 여보, 성수가! 남편이 놀라 달려온 이유는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너무 새하얗더랍니다.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초점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대로 들쳐업고 병원으로 간 것이에요. 저도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요. 성수가 정신이 좀 들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엄마? 그래, 아유 이제 됐다. 일어날 때가 됐다는데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서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엄마를 알아보자마자 빠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숱하게 아이를 갖고 유산을 할 동안에도 엄마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친정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괜히 부담될까 연락도 못 드렸고요. 그동안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 흘려듣던 남편이 어쩐 일로 엄마를 불렀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다더라. 죽고 싶지 않고서야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대로 뒀냐고. 네 남편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 영양 섭취도 안 되어 있고 기력도 하나 없는데 대체 어떻게 버틴 거야? 몸이 움직여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지. 그래서 온 거야? 태정씨가 불렀어?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라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으니 불렀지. 결국 이 지경이 돼야 내가 내 딸 소식을 듣고 얼굴을 안다. 미안해 엄마. 얼굴이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상했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계신 걸 빤히 보시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사부인 아니세요? 초상난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라고요,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내 딸 초상이라도 나야 보러 온다 이 말이세요? 그만큼 유난스러운 행차 하셨다 이거지요. 우리 며느님이 이른 아침 일어나 떡국 좀 끓였다고 뒤로 넘어가는 유난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그게 다 사부인 유전인가 봅니다. 사부인! 정말 듣자 하니까 경우가 없고 말이 심하시네요. 아유, 내가 지금 사부인 역정이나 듣자고 왔겠습니까? 얘, 너 언제 태어나냐? 얼른 일어나야지. 지금 손이 부족해 죽겠다. 퇴원이라니요?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애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의 가시 같은 며느리라도 사람 탈을 썼으면 병원에 찾아와 먼저 괜찮냐? 이빠른 소리라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부인은 다짜고짜 인부 찾듯이 병실에서 내 딸을 찾아요? 지금까지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겁니까? 내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아무도 안 볼 때는 어떻게 됐을지 내가 아주 눈에 훤합니다. 뭐라고요? 애가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다 사부인 때문이었네요. 그저 착하고 순둥이 같은 우리 딸이 그 집에서 아주 곤죽이 되도록 몸도 마음도 다 상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병실 내에서 큰 소란이 생겼고 간호사들이 와서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한풀 꺾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병실에서 가만히 앉아 숨죽여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거들어준 덕분이었어요. 그거 참 말이 심하시네. 아줌마 며느리 아파 쓰러진 거 안 보여요? 양심이 떡이 돼서 떡국 끓여 잡쌌나? 양심 없어요? 진짜 보자니까 너무하시네. 아주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업으로 돌아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보아하니 고된 시집살이로 새댁이 몸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알만한 분이 좀 적당히 합시다. 예? 시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며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날 저녁 찾아온 남편에게 이혼하라 했지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자네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했나? 성숙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죄송합니다. 뻔히 장손 맏며느리로 가는 거 알아서 그 말 거짓말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했으면 적어도 내 딸 덜 고생하게 힘써주겠지 했네. 아무리 유난한 시어머니 자리여도 남편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자기 마누라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지. 병신도 아니고 말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모님. 나는 도저히 자네한테 우리 성숙이 다시 못 보내겠네. 성숙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이혼해라. 엄마, 내가 너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건 아니어도 이렇게 네 몸 닳고 다를 때까지 희생해 살라고 키운 건 아니야. 네가 지우겠니? 네 몸 다를 때까지 일만 하게?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자였던 만큼 장손으로 해야 할 역할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차라리 분가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데다가 분가하더라도 맏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는 처지라 그게 그렇게 달콤한 설득처럼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혼 쪽으로 확실히 굽었다는 것을 안 남편이 제 앞에서 울며 빈 거예요. 성수가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더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나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남편이라 그래. 지금부터 잘할게. 너 혼자 힘들지 않게 내가 옆에서 잘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라. 어?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눈물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예쁨 받았으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지만 남자의 눈물만큼 여자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때 남편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해 이혼 의사를 거두었지요. 그나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여전했고 분가 후에도 별별 이유를 들어 시댁으로 오게 했어요. 다행히 분가해 마음이 더 편하긴 해졌는지 머지않아 다시 임신이 되었고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정사정을 했지요. 어머니, 당분간 이 사람 부르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안 그래도 몸 약한 사람을 자꾸 불러대고 일을 시키니까 번번이 애가 못 버틴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장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 좀 할게요. 네? 더 늦어지다간 정말 아들 밑으로 장손 보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건지 정말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은 게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기쁨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을 낳아 가진 행복은 아주 잠시였고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내 아들인데 내가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젖줄 때나 애를 주지 나머지는 아주 시어머니가 엄마라도 됐냥 굴었지요. 그러면서 다시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훈민이도 태어났겠다. 따로 살아 뭐하니? 네 아버지도 적적히 하니 훈민이 더 크기 전에 들어와라. 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네가 정 그렇게 들어오기 싫으면 훈민이만 놓고 가든지. 어머니, 훈민이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놓고 가요? 예, 너 말 조심해라. 훈민이는 네 아들이기 전에 우리 손주인 거야. 우리 장손. 어디 감히 장손한테 욕심을 내? 다시 갈등이 불거졌는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자기가 잘해서 어머님 연락 차단해주지 않았냐며 다시 합가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잘하면 전 같은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했지요. 그 말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이 확실한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가 7살이 되던 해까지 그 모진 시집살이를 버텼습니다. 애 때문에 버틴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고 도저히 이대로 살다간 죽겠다 싶었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아주 쌍수를 들고 반기며 애를 빼앗을 사람들이라 이혼도 힘들었지요. 결국 저는 큰 결단을 내렸고 남편이 밤근무를 하던 날 모두가 잠든 밤에 애만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지요. 그게 제가 아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와서 지낸 곳이 바로 고향인 천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까이 온 것인데 그게 결국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훈민아, 엄마 일하고 오는 동안 외할머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엄마가 올 때 우리 훈민이 좋아하는 과자 사줄게. 몇 개? 몇 개 먹고 싶어? 3개. 3개나? 그럼 잘 놀고 외할머니가 주신 밥 남기지 않고 잘 먹고 있어. 그럼 엄마가 사줄게. 응, 다녀오세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일하기 전에 엄마 집에 들러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돌아왔을 때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애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오라고 시켰다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얼굴을 알고 있는 슈퍼 아저씨는 훈민이 할머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너 그래. 너 잘 왔다, 인연. 우리 훈민이 어딨냐? 우리 훈민이는 어쩌고 너만 온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훈민이 데려가신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당장 내 아들 내놔요. 내놓으라고요.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우리 훈민이가 없어졌다 이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전현이 기어이 우리 장손을 잡아먹었네. 잡아먹었어. 아이고. 연기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 집 식구 말고 내 아들 데려갈 사람이 어딨어요? 뻔뻔하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돌려주세요. 애가 없어졌으면 경찰서부터 가야지. 당신 잘못 짚었어. 우리 아니야. 여보, 당신까지. 정신 차려. 훈민이 잡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남편이 정색하고 달려드는데 저는 그제야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댁이 아니라면 정말 누군가 내 아들을 납치한 거였지요. 그 뒤로 제가 얼마나 후회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시댁에서 넘치는 사랑이나 받고 자랄 수 있게 두고 왔으면 좋았을 걸 싶었지요.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맞기도 엄청 맞았고 그야말로 대역죄인이 되어 꼴도 보기 싫다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찾아갈 일도 없었고요. 그 뒤로 애를 찾다 전국의 보육원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애를 찾더라도 찾겠다 싶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나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엔 보육원을 찾았지요. 당시 제가 다녔던 보육원 후원 기업이 회장님의 회사였는데 신년 정기 행사에 오신 사모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 제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빠르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때부터 연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지요. 성숙 씨,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제가요? 제가 사모님 댁에서 무슨 일을... 내가 그때 성숙 씨 덕분에 살았잖아. 언제 또 그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고 곁에서 나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성숙 씨 보육원 봉사활동도 엄청 다녔다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사모님 제안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서울에 오게 된 것이었고 그 숱한 세월 함께 지내며 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지요. 마음을 열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과 절대 잊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전부 꺼내 보인 사람은 사모님 뿐이었습니다. 푸념처럼 듣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전국의 보육원을 뒤져봐도 그런 인상착의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천안댁 이야기에 힌트가 있겠다 싶었지.
그래서 천안댁 시댁 쪽 사람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아니 어떡해. 천안댁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데 전남편도 강원도 어디에 사는 모양인데 정작 천안댁 아들은 그 두 사람이랑 연락도 안 하나 봐. 그래서 찾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 있어 놀랐네. 어쩌면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는데 그 청년이 제게 걸어오더라고요. 도무지 믿기 힘들었지만 가까이 다가온 청년의 얼굴에서 저는 오래전 8살 때 잃어버렸던 내 아들의 얼굴을 찾을 수 있었지요. 저와 아들은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며 껴안았어요. 훈민아,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눈물에 상봉을 했지요. 사모님은 저희 모자가 충분히 그간의 못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을 데려간 것은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찾아와서 따라갔어. 엄마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간 건데 가니까 훈정이 형 집이었어. 뭐? 그럼 작은 아빠 집에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찾으러 올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기다리면 엄마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올 수 없도록 애를 잃어버렸다며 그 죄를 저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몰아 멀리 쫓아버린 것이지요. 다행히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장손이라고 나름 대접은 받고 살았는데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구박도 많이 하고 뒤늦게 태어난 동생과도 차별이 있어 그때마다 제 생각이 났다고요. 훈민아, 엄마는 너 찾으려고 했어. 포기한 적 없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데 제발 너 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었어. 알아.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커서야 그 퍼즐이 맞춰지더라. 그래서 엄마랑 살았던 동네 찾아서 온 거야. 여기서 살다 보면 엄마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나를 찾아와서 엄마 이름을 대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아들은 이제 알겠다는 듯 사모님을 보고 고개를 숙였고 사모님은 따뜻한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내가 이거 보고 싶어 온 거거든. 이거요? 천안댁 그동안 내 옆에 산 세월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겉으로는 어찌나 생긋생긋 잘도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가끔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멍하게 앉아있을 때마다 내가 마음에 너무 걸렸어.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천안댁 얼굴에 진 그늘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천안댁 그런 표정 처음이네. 사모님께서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 말씀해 주시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모님 손을 꼭 잡고 제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은혜가 어딨어. 천안댁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뿐인데.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천안댁이 내가 눈이 멀어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지. 그럼요. 그럼요, 사모님. 제가 어딜 가겠어요. 사모님께서는 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주신 것도 모자라 이제 자주 얼굴 보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서울 일자리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아들 부부가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셨지요. 세상에 시어머니 같은 모진 사람도 있지만 사모님처럼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천사 같은 분도 있습니다. 저는 천사와 악마를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도 키워준 은혜라고 아들이 늙은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찾아가 저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했다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뻔뻔하게 제게서 아들을 빼앗아가고 아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물러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이제 바랄 것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쓸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사모님과 아들, 그리고 아들이 이룬 가족을 위해 쓸 거예요. 못다 쓴 마음 가기 전에 아들에게 더 쏟아줘야지요. 조금의 후회도 없이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